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에 우리 채널 오픈 영상은 오랜만이죠. 지금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2023년 상반기 때 이게 원래 일정보다 좀 더 빨리 이제 수험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제가 전국 각지에 뭐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직, 그 다음에 세무직 있었나? 일반 행정직,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처,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더라. 하여튼 상반기 때 막 몰려들었어요. 분야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근데 지금도 이제 너무 바쁜 게, 제가 이제 경찰 간부 보생 범죄학 특강 강의 때문에 이제 막 강의 교재도 만들고 이제 영상 강의도 올려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 본 채널에 오픈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이 용어예요. 용어.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심층 면접을 볼 때 이 용어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요. 왜? MZ세대들이 문해력이 너무나 떨어지니까 이게 진짜 심각해요. 심각할 정도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 경찰 면접 필기 준비생 뿐만 아니라 뭐 국가직, 그 다음에 공공기관, 뭐 대기업이든지 간에 지금 본인 나이가 35 이하라면, 특히 20대들은 문해력이 전반적으로 이전 기성세대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평균치가 많이 떨어져요. 진짜 심각해요. 예전에 이해찬 세대라고 들어봤어요? 이제 2002학년도에 학번 이제 들어온 대학생들 수학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수리 부분. 이해찬 씨가 총리로 있을 땐가? 이 수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개편을 억지로 시행하다가 하여튼 학력 저하 현상이 엄청 심각해요. 02학년도 때. 02학번들. 예. 02학번도 나이가 엄청 많죠. 여러분들보다. 02학번도 지금 40대 초중반이니까. 맞죠? 어쨌든 MZ세대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오픈 영상에 오늘은 이제 공직 사명감에 대해서 올려드릴 건데, 이거는 용어의 해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준비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슬럼프가 올 때 이 내용을 되새기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서 제가 오픈 영상에 올려드리는 거고, 원래는 지금 이 내용들은 이제 만사형통 멤버십 영상에 올려드려야 돼요. 만사형통 멤버십. 근데 만사형통 멤버십은 이제 금액대가 이제 좀 높죠. 왜냐하면 그거는 심층면접 준비생 대상으로 하니까. 그리고 이제 형통할 멤버십은 필기준비생, 면접준비생 다 같이 봐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건 오픈 영상으로 올리고, 나머지 용어 해설 부분은 일단 형통한 멤버십에 올렸다가 나중에 면접 시즌 하반기 때 만사형통 멤버십으로 전환하든지,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 형통할 멤버십, 유료 멤버십 분들은 이제 좀 뭔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든지 제가 좀 한번 궁리를 해보고, 형통할 멤버십은 금액대 진짜 얼마 안 하니까 필기 준비생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이번에 상반기 때 코칭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건 뭐 일단 기본적으로 문해력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이 면접 코칭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잘 못하고, 제일 심각한 거는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언어로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안에 내용의 개연성이나 통일성이나 그 다음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지칭하고자 하는 단어 선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이번에 막 매 면접 시즌을 가면 갈수록 너무 심각해요. 진짜. 그럼 이제 경찰 면접은, 국가직은 이미 그렇게 개편됐고, 경찰 면접은 이제 체력이 이제 체력 아직까지는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면접은 계속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전국 지청별로 케이스 질문이 많았다고요. 케이스 질문. 복잡하게 상황을 설정해서 이제 말로 질문하니까 수험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면접관이 답답해서 한 2번 정도 천천히 얘기해 주거나 이렇게 진행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문해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기시험 준비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하고, 면접에서는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특강을 보십시오. 형통할 멤버십에 제가 이제 시사 이슈를 문해력 특강 분석할 수 있게끔 사설 형태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금액 그거 한 달에 35,000원인가요? 그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커피값만 조금만 줄이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필기준비생들이. 면접준비생 말고 필기준비생들이. 미리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심각해요.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심층 면접에 딱 들어가면 공공기관에서는 이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 파생 질문도 엄청 많아요. 당신 만약에 공무원이 된다면, 또는 경찰이 된다면, 대통령 경호원이 된다면, 국정원 요원이 된다면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파생 질문은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명감이라는 말뜻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발휘한 사례가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시오 이러면 얘기를 이상한 얘기를 막 갖다 붙여요. 왜냐면 이 용어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이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책임감, 그 다음에 저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랬을 때 이 책임감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떠한 상황일 때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거를 이제 시리즈로 쭉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사명감, 공직 사명감.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직업은 천직이다. 그래서 직업이라는 건 하늘에서 부여한 명이다. 명령. 하늘에서 너는 이러이러한 직업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너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뭔가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봐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명을 하는 거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중세 그 왕이나 귀족이 지배하던 시대 때는 이제 이게 악용됐죠. 이 내용이 어떻게 악용됐어요? 하늘에서 부여한 천직, 명이기 때문에 소장농은 소장농으로서 주제 파악하고 살아야 되고, 귀족은 귀족으로서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지만 뭐 어쨌든 살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악용했어요. 이 내용 자체를. 거기서 어쨌든 이제 연결해서 얘기해 보자면 이거예요. 이제 뭐 경찰이라는 건 존재 의미 자체가 범죄나 무질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뭐예요? 나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언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명감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 어떤 상황일 때 내가 사명감이란 걸 느낄 수 있을까 했을 때 제일 구체적으로 크게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이거예요. 이제 직무 회의감이 느껴졌을 때, 회의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매너리즘. 네. 일단 먼저 이 두 개만 먼저 생각해 봅시다. 직무회의감이란 건 뭘까요? 자, 제가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 뭐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이제 사전 인터뷰 때 지원 동기 얘기 들어보면다가 제가 이제 압박을 넣을 때가 언제냐면, 저는 착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어서 이제 경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되게 압박을 넣어요. 예.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나 착한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경찰이 됐는데 나중에 경찰이 되고 나니까 경찰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예.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경찰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법률을 집행하고 수호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경찰력을 행사하려면, 경찰권을 행사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법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착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비판범죄학에서는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서 법률의 역할이란 건 결국은 기득권 계층, 이제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부자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층민들,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게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비판범죄학에서는. 예. 그게 일정 부분 또 맞기도 해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길을 가는데 이분이 엄청 착하고 이제 뭐 가난이 대물림 됐어. 되게.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 돼가지고, 하지만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없는 돈에 이웃 사람들 잘 챙겨주고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일용직 근로자인데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노가다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근데도 아주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아버지로부터 가난이 대물림되면서 많은 빚은 졌지만 항상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요. 준법 정신도 투철하고.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너무 아픈 거야. 아이가 아파가지고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돈을 빌리다가 제1금융권에서는 돈을 못 빌려요. 그것도 웃기죠. 기업체들이 온갖 편법이나 불법 행위를 해도 기업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그냥 쉽게 빌릴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고 하면 지금 이러한 상황일 때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1금융권에서는 빌릴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사채를 끌어다 써요. 근데 이제 사채꾼들이 계속 협박해요. 빚은 눈덩이처럼 계속 늘어나요. 본인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계속 가난해져.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원래는 술도 잘 안 먹는 사람인데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니까 술을 조금 먹었어. 먹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고급 스포츠카가 이제 급정거해서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골목길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서 엉덩방을 찍었어. 그랬더니 이제 이 고급 스포츠카에서 재벌 3세가 내려. 재벌 3세가 내리면서 이 사람 보고는 에이 왜 껄배가 길을 막고 있어요? 라고 해서 침을 딱 길바닥에 뱉고는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에 들어가. 재벌 3세가 편의점에 안 가겠죠. 어쨌든 그냥 억지로 지어낸 얘기예요. 갔는데 나왔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엉덩이 털고 일어나면서 이제 술은 조금 취했고, 그래서 차 바퀴를 발로 차면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랬는데, 이제 그 편의점 나오는 재벌 3세가 본 거야. 그래서 이 아저씨를 목을 붙잡고 왜 흔들었어? 이 걸배가 어디서 남의 차를 차냐면서 막 흔들었는데, 이제 이 일용직 근로자 아저씨가 이제 숨이 막히니까 이제 숨 쉬려고 이렇게 뿌리쳤는데 재벌 3세가 넘어지면서 뒤로 넘어지면서 이제 다리가 부러졌어. 뭐 어디에 크게 다친 거야. 출동 나온 경찰은 법을 집행하잖아요. 예. 출동 나온 경찰이 이제 법을 집행할 때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예요?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못된 사람이에요? 법과 현실, 법과 윤리가 일시적으로 괴리 현상은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법은 복잡한 모든 사회 현상을 다 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입법 기술의 한계 때문에. 예. 그래서 경찰이 되고 나면 직무회의감을 느끼는 순간이 와요. 저놈이 나쁜 놈이고 이 사람이 피해자인데, 선량한 피해자인데, 오히려 법은 저 나쁜 놈을 지키는데 사용되는 거야. 나는 또 법을 집행해야 되는 경찰이야. 나도 모르게 저 가난하고 힘없고 선량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가진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경찰견의 역할을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 법이 가진 한계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직무회의감이 나온단 말이에요. 직무회의감이. 이때 이 직무회의감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그리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사명감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사실은 이 재벌 3세가 가해자고 이 사람 억울한 선량한 사회적 약자야. 근데 지금 이 막 자기 회사의 변호사들, 사내 변호사들 대거 등장시켜서 법률상으로 따지면 오히려 이 사람 피해자가 돼버리는 황당무계한 사건이 됐어. 근데 어쨌든 내가 경찰관으로서 이게 이제 법은 한계는 가지지만,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소신껏 수사를 했을 때, 최대한 이 사람에게 대해 가는 피해를 줄이면서 이 법을 가지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이 재벌 3세에게 내가 뭔가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위에서는 계속 압력이 들어와. 고민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런 순간들은 많죠. 제가 우리 우리 현직자 사례들도 많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막 강원도나 서울이나 경기도에 사는 친구들이 부산에 한 번씩 와서
쌤 저기 커피 한 잔 뭐 시간 되세요 이러면은 이제 앉아서 이제 그렇게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이 유튜브에서는 얘기를 못 하니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순간이 닥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떠올려서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원동력이 이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대충 어떤 느낌의 개념인지 머릿속으로 정립이 되시죠? 맞죠? 애초에 뭐예요, 경찰은? 애초에 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수호하는 사람이고, 법률이 가지는 한계는 명확하지만 어쨌든 법은 주권자들이 다 같이 모여 살 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서로 간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호해주는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법을 집행하고 수호하는 사람, 맞죠? 그게 이제 경찰이죠. 특히 치안 시스템을 담당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경찰관으로서의 본질, 범죄나 무질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본질에 충실하면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맡은 일을 소신껏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사명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게 매너리즘은 뭐예요? 매너리즘은 어떤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이제 이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분들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그렇지만 특히 경찰 쪽이 많아요. 경찰 쪽이 이제 지구대에서만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지구대나 파출소로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하던 업무가 항상 그대로고 업무상 느껴지는 한계점도 그대로예요. 근데 조직은 잘 안 바뀌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계속 업무가 반복되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지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업무 태만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게 또 사명감이에요. 제가 이제 다른 사례에서 설명드릴 예시긴 한데 우리 합격생 중에 제가 진짜 대단하다, 정말 멋지다 하는 우리 현직자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경찰 2기예요. 경찰 2기고 이제 이 친구가 벌써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어가죠. 두 아이의 아빠고 중후반인가. 그런데 이 친구가 원래 이제 그 되게 잘 나가는 헤어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이제 청담동인가 서울에 되게 유명한 곳에서 이제 그 헤어 디자이너로 활동하려고 수습하고 이제 거기서 하려고 해요. 부모님도 이제 미용실을 크게 하고 잘 나가요.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자기가 이제 의경할 때 그 이제 자기가 이제 원래 의경은 그거 안 하는데 이제 그때 마침 이제 현직이 급한 일이 생겨서 본인이 이제 교통수신호를 했대요. 그 이제 명절에 차량이 많이 몰릴 때였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교통수신호 하면서 차량을 이제 안전하게 교통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유도하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뭔가 엄청난 보람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딱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이제 휴일날 가족 소풍을 나온 거잖아요. 소풍을 나왔는데 만약에 교통의 흐름이 불안정해지면서 접촉사고가 난다든지 사고가 나면 크게 죽거나 다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도 그 사람들이 그날 하루 정말 이제 소중한 가족들의 추억이 나쁜 기억으로 변질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연에 예방하는 일이 교통경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경찰에 하는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부여한 사람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얘기를 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리고 너무 막 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서울에서 이제 그 헤어 디자이너로 활동하려고 그거 하는 동안에도 그때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가 이제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서 기초학력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내려와서 무작정 도전한 거예요. 도전해가지고 이제 면접에서 뒤집고 합격을 했는데, 근데 이 친구는 그때만 반짝 그러고 만 게 아니라 경찰이 되고 나서도 업무가 지치고 반복되는데도 제가 이제 연락을 하면 항상 막 자기는 너무 좋대, 즐겁대. 막 그 야탄인가? 뭐 하여튼 그거 나갈 때도 너무 즐겁고 그냥 일반적인 순찰 활동하는 그 자체도 자기가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지금 이 경찰관으로서 내 이웃 주민들과 시민들을 지켜준다는 게 매 순간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랬어요. 계속. 근데 이 친구가 상이란 상은 다 탔거든요. 진짜 경찰청장상부터 해서 제가 막 이 친구 예시는 예전에 많이 해서 제가 생략을 하는데 시간상. 근데도 계속 형사과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15대 이제 그렇게 잘해가지고 뭐 상 탄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뭔가 뭐 말하지 않아도 대충 그런 게 있잖아요. 빽이 없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형사과 가고 싶은데 안 됐어, 계속. 예전에. 지금이야 이제 뭐 수사 기피 현상이 있어서 뭐 잘 되겠지만 옛날에. 그래서 이제 진급도 잘 안 돼. 그렇게 상을 많이 탔는데 결국은 자기가 필기 시험으로 승진 시험 쳤어요. 근데도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합격생들끼리 한 번씩 현직자들끼리 모여서 술을 먹는데 옛날에 코로나 전에 내가 괜찮냐고 그래서 좀 속상하지 않더냐 이러니까 아니라면서 자기는 뭐 진짜 자기가 경찰관을 하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자기가 경찰관으로서 시민들을 지켜주고 이렇게 뭔가 그 친구가 막 그렇게 해서 상을 받았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너무 감사할 따름이라고. 뭐예요? 이 사명감이 투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너리즘에 충분히 빠질 만한 상황인데도 매너리즘에 안 빠져. 네. 그러니까 되게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고 창의적으로 자기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업무 태만과 소극성이 없어져요. 왜 면접관들이 사명감이라는 요소를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현직자 대상이고, 그러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 사명감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은 만약에 이제 이전에 직장 생활을 하셨다면 이제 그 직장에서 그 직무상 사명감이 무엇인지가 설명하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전업 수험생들은 아르바이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만 하니까 이걸 느낄 기회가 잘 없을 수도 있어요. 맞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감하고도 연결돼요. 그래서 알바라 할지라도 이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하는 친구들은 사명감이 느껴져요. 진짜로. 저는 예전에 이제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그 일을 할 때 뭐 법대생이다 이런 생각 아예 버렸어요. 아예 버리고 그냥 그 일만 정말 이게 나에게 주어진 천직이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로 막 이렇게 되게 적극적이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주변 분들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하바도메라고 아세요? 하바도메? 그 건설 현장에서 하바도메라고 거푸집을, 요즘에 거푸집을 안 만드는데 철골로 거푸집을 만들어요. 거푸집을 이제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를 부어요. 거푸집 만드는. 그래서 그 거푸집 만들 때 쓰이는 철골 모양들이 기술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하바도메라는 그 기계로 이렇게 꺾어요. 그 딱 규격 사이즈대로. 그 기술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보조 업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 이제 한 20년 차 이제 아주 오래 근무하시는 이제 건설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분들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중기술자, 기술자 분들이니까 저한테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게 돈이 잘 벌리는 것 같아서 그렇겠지만 이거 하지 말고 늦기 전에 공부해라고. 제가 이제 그때 법대 휴학했을 때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일절 안 하니까 그냥 막 이것만 막 미친 듯이 막 배우려고 하고 막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맨날 말렸어요. 말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만둘 때 이제 학교 돌아가야 된다 이제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저보고 전혀 그런 티가 안 났다고. 이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젊은이처럼 보였다면서 너무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아니면 뭐 가외를 하든 아니면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이거를 그냥 아르바이트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쪽 분야의 업종을 한번 배워보자 이런 생각이 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그냥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편의점에서 물류 유통이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돌아가는지를 내가 배우자. 그래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나중에 점장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점장을 넘어서서 본부장급으로 총괄 관할하는 총괄 매니저가 되면 내가 이제 이 일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편의점의 역할과 본질은 뭘까? 24시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뭐 배가 고플 때나 아니면 출출할 때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소소한 간식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기분 좋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편의점의 역할이 아닐까. 뭐 그것부터 이제 고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의점에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할 때 내가 진짜 뭐 이걸 아르바이트라고 거쳐가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그러한 편의점의 역할과 순기능에 맞춰서 이제 고객들에게 이런 걸 했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사명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최대한 두리뭉실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제가 정리된 문장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앵무새처럼 달달달 외워서 면접 답변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사명감이라는 거는 어떤 조직체 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직무회의감을 예방할 수 있고 또는 직무회의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직무회의감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도 하고 매너리즘을 예방함으로써 업무 태만이나 소극 업무 행위를 예방하고 또는 그러한 업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역할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생 질문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팀 전체가 이제 만성의욕 저하로 팀 내 분위기 자체가 다운돼 있다. 그래서 막 늦장 출동하고 막 소극 대응한다. 그럴 때 당신이 만약에 팀 리더라면 어떠한 식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랬을 때 이 사명감, 공직 사명감이란 게 좋은 키워드가 돼요. 이거는 이제 경찰 간부 후보생들, 준비생들한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말 자체가 아니라 지금 이 사명감이라는 게 조직 운영상 또는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사명감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그걸 머릿속으로 그냥 구체적이지 않아도 돼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면접 코칭 할 때 제가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직자분들도 지금 우리 본 채널을 꽤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현직자분들은 이 사명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사교육 시장에 있는 선생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스승의 날이든 뭐 그게 이제 단순하게 비교할 거리는 아니지만 뭐 스승의 날이든 스승의 날이 아니든지 간에 제가 그동안 10년 넘게 각 분야별로 가르쳤던 분들이 뭐 대통령 경호실부터 시작해서 경찰, 뭐 국정원, 검찰 뭐 다 있겠죠. 근데 이분들이 한 번씩 연락이 오거나 찾아오시거나 뭐 인사하러 오시거나 이래요. 이러면서 항상 저한테 선생님 덕분에 세상이 돌아가는 눈을 배운 거,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한 눈이 뜨인 것 같다고. 아니면 내가 공직자로서 어떠한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방향을 얻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감사 인사나 뭐 연락이나 찾아오시거나 이런 게 많아요. 제가 공교육 현장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나 대학의 교수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도 아니지만 비록 제가 사교육 시장에 있지만 저는 제가 사교육 시장에 있는 선생으로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코칭하는 부분들은 제 진정성이 실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주시고 이렇게 연락이 오세요. 많이. 예. 그래서 제 주변의 지인들이나 제 가족들은 되게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해요. 이게.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그 대통령 경호처 합격생이 이제 한우를, 제가 이제 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술 좋아하긴 해요.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우를 사가지고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지금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직접 찾아왔어요. 이제 그 한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맛있게 구워 드시라고 가지고 왔다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장문의 편지를 주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고기를 가지고 저녁에 구워 먹으면서 이제 가족들끼리 얘기할 때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이제 저희 딸아이가 아주 어린데 이제 아빠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얘기해줘요. 저희 집사람도 공무원이거든요. 제가 가르쳤고. 그렇긴 한데, 아니, 대학 선후배요. 대학 선후배고, 나이 많죠, 집사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사교육 시장에 있는 선생님이라도 자기가 가지는 역할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그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뭐 인위적으로 꾸며내지 않아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맞죠?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제가 매년 매 시즌마다 이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코칭하면서 사실은 제가 힐링이 돼요. 그분들의 삶을 이제 하나씩 짚어가면서 저도 배우고, 저도 배울 점들 배우고, 코칭도 하고, 제가 잔소리는 많이 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이 사명감이라는 역할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필기 준비생들이 이제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고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경찰이 된다면, 공무원이 된다면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계속 머릿속으로 구체화해 보세요. 그것도 훈련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무리로 문해력 특강 꼭 보세요. 알겠죠? 그렇게 머릿속으로는 막 해도 이게 일단은 표현이 안 되면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좀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해서 그 문해력 특강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형통할 멤버십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